안녕하세요. 환경 다큐멘터리 PD 김지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실화입니다. 모로코 사하라 사막 근처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처음 들으시면 아마 의심스러우실 거예요. 사막에 삼켜질 위기에 처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매년 모래가 집을 덮고 물은 점점 말라가고 아이들은 하나둘 떠나야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전문가들은 5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그 마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14살 소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물장수로 일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사막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된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파괴에서 재생으로 이어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여러분도 함께 목격해보세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김지환입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며 세계 곳곳의 기후변화 현장을 취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변화의 기록입니다. 모로코 남부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자리한 작은 오아시스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매년 사막화가 마을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모래 괴물이 천천히 마을을 삼키려는 듯 했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멀어지는 우물까지 물을 길어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마을 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들은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수 고갈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체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마을이 5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었습니다.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왔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움츠러들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이곳 사람들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모래 언덕들은 매일 조금씩 움직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집 안으로 날아들어와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쓸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 폭풍이 올 때면 집 안에 숨어야 했고 어른들은 가축을 보호하느라 밤잠을 설쳐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목격하게 될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을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바로 그때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만남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하심이었습니다. 14살이었던 그는 제가 마을에서 만난 첫 번째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하심은 마을 우물가에서 물통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이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성숙하고 슬퍼 보였거든요. 하심에게 말을 걸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미 이 마을에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에 발생한 거대한 모래 폭풍 때문에 집을 잃고 도시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심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 모래 폭풍은 보통 때와는 달랐다고 해요. 오후 2시쯤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니 바람과 함께 모래가 벽처럼 밀려왔다고 합니다. 하심의 가족은 급하게 집 안으로 피했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집의 절반이 모래에 묻혀 있었어요. 지붕까지 모래가 쌓여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하심을 도시에 사는 삼촌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만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었던 거죠. 하심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과 헤어져야 했어요. 그때가 6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하심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학교를 포기해야 했거든요. 삼촌 가족의 생활비를 보탬이 되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심은 물장수 심부름을 하며 하루에 몇 디르함씩 벌어들였어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무거운 물통을 들고 도시 곳곳을 다녔습니다. 하심이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사막이 우리를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살던 곳에서 쫓겨난 기분이라고 했거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심이 오늘 마을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온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해요. 하심이 전하러 온 소식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국제 NGO에서 진행하는 그린벨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사막 가장자리에 나무와 식물을 심어서 바람을 막는 시도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과연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심은 도시에서 우연히 그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다고 해요. 카페에서 물을 배달하던 중에 외국인들이 모로코 사막 지역 지도를 보며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하심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고 그들이 바로 환경보건 전문가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하심의 사연을 듣고 깊이 감동했다고 해요. 특히 하심이 고향 마을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하심에게 제안했어요. 마을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소개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하심과 함께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의 반응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심이 가져온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린벨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었어요. 사막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가뭄에 강한 아카시아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식생 지역을 넓혀가는 방식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3주 후 정말로 NGO팀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팀장인 사라라는 여성은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이 지역의 토양과 기후 조건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하심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잃어버린 꿈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프로젝트의 통역과 안내를 맡았어요. 도시에서 배운 아랍어와 프랑스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되었죠. 첫 번째 식재 작업이 시작된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심이 모래 위에 첫 번째 묘목을 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기쁨과 설렘,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의 핵심은 단순한 식재가 아니었어요. 물이 핵심이었거든요. 사라 팀장이 설명해준 바로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의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작은 산맥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1년에 한두 번 내리는 비를 모아서 저장할 수 있다면 마을의 물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죠. 문제는 그 물을 어떻게 마을까지 끌어오느냐였습니다. 놀랍게도 해답은 과거에 있었어요. 마을 할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사용했던 전통 수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카나트라고 불리는 이 수로는 수십 년 전까지 마을의 생명줄 역할을 했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모래에 묻혀서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장님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그 오래된 수로를 복원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사라 팀장이 가져온 위성 사진을 보더니 놀라셨습니다. 여전히 지하수맥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복원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낮에는 밭을 갈고 가축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수로 공사는 주로 밤에 진행되었어요.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마을 남자들이 총출동해서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심도 그 작업에 참여했어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집이 생겼고 등은 새우처럼 굽어졌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계속 파고 또 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하 2m 지점에서 축축한 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된 수로의 바닥 부분이 드러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로 물길이 있었던 거예요. 취재 중에 만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땅만 파는 게 아니라 땅과 사람 모두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눈에는 젊었을 때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로 복원과 동시에 나무 심기 작업도 계속되었어요. 아카시아 묘목들이 물길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바람막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1년이 지나고 다시 마을을 찾았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심었던 아카시아 나무들이 제법 자라서 바람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키가 1m 정도 되는 작은 나무들이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래 언덕의 움직임이었어요. 예전에는 하루가 다르게 위치가 바뀌었던 모래 언덕들이 이제는 거의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 모래 언덕의 이동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거죠. 이장님은 이 변화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심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물장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이제 씨앗관리인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NGO에서 정식으로 그에게 그 역할을 맡긴 거였어요. 씨앗관리인이라는 직함이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심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심어놓은 나무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물을 주고 병든 잎을 제거하고 새로운 묘목을 심을 자리를 찾는 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하심의 표정이었어요.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자리 잡았거든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돌보는 나무들이 마을을 구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심이 보여준 작업일지는 정말 놀라웠어요. 각 나무의 성장 상태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물을 줬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글씨도 예전보다 훨씬 또박또박해졌더라고요. 수로 복원 효과도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복원된 카나트를 통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을까지 도달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멀리까지 물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나무들의 그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그늘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어요. 아이들은 그 그늘 아래에서 놀았고 어른들은 더위를 피해 일을 쉬었습니다. 하심은 저에게 특별한 곳을 보여주었어요. 자신이 가장 처음 심었던 아카시아 나무였는데 이제는 키가 1m 50cm나 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희망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모든 게 시작된 곳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해가 되자 마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들이 만들어낸 그늘 아래 임시 교실이 세워진 거예요. 처음엔 간단한 천막이었지만 점점 제대로 된 학교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이 모든 게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학교가 생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떠났던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만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도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던 아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낸 거죠. 부모들은 여전히 도시에서 일하면서 말이에요. 하심도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삼촌은 처음엔 반대했다고 해요.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냐고 했대요. 하지만 하심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마을의 변화상을 직접 확인한 뒤에는 삼촌도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마을로 돌아온 하심은 학교에 복귀했어요. 2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학과 아랍어, 프랑스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특히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도시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계산 능력이 많이 늘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하심이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물 관리와 식재 방법을 어린 동생들에게 설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어요. 아이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뛰어놀았고 수업이 끝나면 하심과 함께 나무에 물을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학교 선생님은 이웃마을에서 오신 젊은 여성이었어요. 파티마라는 이름의 그분은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도시에서 일하다가 이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자원에서 오셨다고 해요. 그분은 아이들에게 일반 과목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가르쳤습니다. 교실에서는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아침에는 아이들이 각자 집안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만든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학교 옆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토마토와 양파, 고추 같은 것들이었는데 정말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심은 이 정원의 책임자 역할을 맡았어요. 3년이 흐른 뒤 저는 특별한 자료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NGO에서 제공해준 위성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주변의 모습이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3년 전 위성 사진에서는 마을이 황토빛 사막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경계선이 모호하고 모래가 마을 곳곳을 침범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진에서는 마을 주변이 초록빛 띠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마치 보호막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초록빛 경계선을 살아있는 울타리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방어선을 형성한 거거든요. 바람의 세기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모래 폭풍이 와도 예전처럼 마을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심은 이제 17살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씨앗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마을에서도 그의 조언을 구하러 올 정도가 되었어요. 하심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죠. 놀라운 건 물의 변화였습니다. 복원된 카나트를 통해 흘러오는 물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자라면서 주변의 습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이슬이 맺히는 양도 늘어났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을의 경제 상황도 좋아졌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기른 채소들을 인근 도시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 자란 채소라고 해서 특별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특히 하심이 관리하는 텃밭에서 나온 토마토는 맛이 특별히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사막의 위협을 막아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막의 위협을 완전히 지운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사막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 거죠. 하심이 저에게 보여준 새로운 계획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5년간 더 넓은 지역에 나무를 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 진짜 계획가가 되어 있었어요. 지도 위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각 구역별로 심을 나무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계획해 두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이제 이 마을 아이들은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막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사막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취재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년간 지켜본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심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심은 저를 마을 입구의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그가 처음으로 아카시아 묘목을 심었던 그 자리였어요. 이제 그 나무는 키가 3m가 넘을 정도로 자라 있었습니다.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있었죠. 그 나무 아래에서 하심은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여있는 주머니였어요. 하심이 그 주머니를 열어보이자 그 안에는 아카시아 씨앗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어딘가에 심어달라고, 모래가 아니라 마음속에라도 심어달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나무 심기의 기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뿌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과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떠남에서 돌아옴으로, 파괴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인간 승리의 이야기였어요.
하심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이 자신들을 쫓아냈다고 말하던 그 소년이 이제는 사막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아이들의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파티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수업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뒤 한 8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아이는 자신이 기른 작은 화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자신도 하심 형처럼 씨앗 관리인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 아이의 말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해 준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정작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목격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심이 준 씨앗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하심이 건넨 아카시아 씨앗을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나 막대한 자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함께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심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가 관리하는 나무들은 이제 작은 숲을 이루고 있고 그 숲 아래에서는 새로운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막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떤 씨앗이 있나요? 어쩌면 지금은 메마른 땅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하심이 저에게 말했듯이 씨앗은 모래가 아니라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씨앗 하나씩 심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씨앗들이 모여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큰 숲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